밤에 출출해서 군것질하러 CU 편의점에 갔다. 단백질 위주로 군것질 해야지. 살찔 걱정일랑 애초에 밤늦게 안 먹는 게 맞다만 이왕 먹을 거면 탄수화물 중심 음식은 피하려는 얄팍한 자기 합리화에서 비롯한 방어 기제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문득 이왕 군것질 할 거면 맛있는 거 먹는 게 낫지 않나 싶었다. 화끈하게 맛있는 야식을 먹던가 아예 안 먹던가 애매하게 이도 저도 아닌 선택하는 거는 나답지 않다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과감히 탄수화물 중심의 간식을 먹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음식이 유부초밥이 될 뻔했으나 지난 학기 거의 매일 저녁 입이 심심할 때면 먹었던 음식이 그것이었던 덕에 이번에는 다른 걸 먹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란초밥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상의 계란초밥이라고 하면 계란말이를 네타로 삶아 샤리를 밑에 깔고 김띠지로 두른 그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진열대 상 계란초밥은 김밥처럼 원기둥 모양일까? 직관상 계란김밥이란 이름이 어울리는 듯한데 여하간 김에 말려있는 가운데 직육면체의 노란 계란 지단을 보아하니 낯설면서 신기했다. 이처럼 강한 흥미를 끄는 이 음식은 새콤한 맛을 좋아하는 나에게 때마침 식초를 섞었음을 강조하는 글씨가 적힌 포장지에 쌓여있어 마침내 이걸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섭식하게 되었다. 계란초밥을 보자마자 처음 든 생각은 엽전과 닮았다이다. 사극에서 본 상평통보 엽전을 보면 겉은 동그랗고 가운데에 구멍이 사각형 모양으로 뚫려있다. 물론 계란초밥은 가운데가 뚫려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밥으로 이뤄진 부분과 계란 쪽을 구분짓는 경계가 네모난 모양이다. 결과적으로 기하학적인 배치상 원 그리고 한가운데 점을 공유하는 사각형이 원 내부에 겹쳐져 있되 그 사각형의 한 면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의 반의 반 정도 길이인 이미지를 강하게 연상케 하는 형태적 유사성을 느꼈다. 내가 알기로 엽전이 이러한 모양을 띈 이유는 천지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이 있다.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다. 엽전의 겉면은 하늘을 상징하듯이 둥글게 만들어 원 모양이다. 가운데 뚫려있는 사각형 구멍은 땅을 상징한다. 결과적으로 천지관을 반영한 셈이다. 동아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코드인데 계란초밥이 의도적으로 반영한 건가? 아니면 우연의 산물인지 혹은 온전한 의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후적 의미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고민했다. 그러다가 보다 정교한 상징체계와의 관련성에서 이해할 여지를 추가적으로 발견했다. 오방색 배지? 계란초밥이 사용하는 색깔은 검은색, 하얀색, 노란색 3개이다. 마침 오방색에서 사용하는 5가지 색깔 중 3개에 해당한다. 오방색은 5가지 색깔과 방향이 1:1 대응하는데 노란색이 가운데에 있고 하얀색이 오른쪽에 있고 검은색이 북쪽에 있다. 일단 배치상으로 봤을 때 노란색이 가운데 있는 곳은 오방색과 정확히 일치한다. 더 공교롭게도 이 노란색은 땅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는 앞선 천원지방에 따라서 네모난 모양이 땅을 드러내기에 꽤 상징체계와 정합적이다. 검은색을 보자. 하늘을 상징한다. 끝없는 우주를 드러내는 색깔이다. 이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데 마침 계란초밥에서도 도 가장 겉면에 이 흑색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도 상징체계와 잘 들어맞는다. 그렇다면 마지막 하얀색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아쉽게도 상징체계와 정합성을 찾기 좀 힘들다. 누군가는 검은색과 흰색이 대비 색깔이기 때문에 잘 들어맞기에 가장 바깥과 중간층 간의 대립으로 보면 좋지 않겠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흑백 대비란 서양 문화권의 산물이다. 전통적으로는 동양에서는 파란색과 하얀색이 이항 대립이기에 그 주장은 맞다고 보기는 힘들다. 어렸을 적 운동회 때 백군의 청군과 대립하는 것 봐도 또 좌백호, 우청룡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오방색 배치에선 각각 동쪽과 서쪽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흰색 체계이다. 보론 하늘, 땅, 사람에게 지내는 제사에서의 오방색? 조금 다른 얘긴데 내가 오방색을 잘 기억하는 이유가 전공 학습 범위에 동양 전통음악이 있어서다. 동양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악기를 연주한다. 이때 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타악기의 색깔이 달라진다. 황제는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검은색 북을 사용하고 농사를 주관하는 땅의 신 곡식에겐 노란색 북을 치면서 또 중요한 성인에겐 빨간색 악기를 두드린다. 각각 이야기를 하면 원구사직 문묘제례악이고 거기서 쓰는 타악기가 노고, 영고, 뇌고라고 해서 각각 붉은색, 노란색, 검은색을 칠한 북이다. 여하간 오방색은 동양 제사 음악의 중요한 상징 체계로 적용되는 문화적 코드이다. 다른 김밥류 음식과 비교하기. 1. 오방색 김밥 만들기 단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김밥이랑 비교해보자. 일단 이 김밥에도 계란 지단이 들어간다. 그런데 계란초밥처럼 직육면체의 형태는 아니고 납작한 지단 형태로 들어간다. 즉 정가운데에 계란 지단이 들어가진 않는다. 또한 계란뿐만 아니라 햄이나 시금치, 우엉, 당근 등 다양한 속재료도 집어넣을 수 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속재료를 잘 배치하면 오방색을 아주 충실하게 구현한 음식을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이다. 계란초밥에서 아직 쓰지 않은 2가지 오방색은 빨간색이고 파란색이다. 빨간색은 고기로 쓰면 되나? 익힌 고기는 갈색에 가까운데 그렇다면 생고기를 집어넣어야 되나? 그거보다는 후토마키처럼 들어가는 참치회처럼 새빨간 생선이 더 나온 듯 싶다. 김밥 속에 들어가는 햄은 발색체를 섞어서 빨갛게 된 건데 햄으로 오방색의 적색을 표현하는 거는 전통적 감수성하고 이질적이라고 생각해서 꺼림직하다. 파란색은 뭘로 해야 되나? 등푸른 생선을 집어넣어야 되나? 파란색 생선은 익히면 색깔이 노란 기름과 함께 변하기 때문에 집어넣는 건 힘든 것 같다. 그렇다고 생으로 등 푸른 생선을 집어넣는 거는 너무나 비려서 할만한 짓은 아니다. 그렇다면 풀을 청자 쓰는 청색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대체를 하는 셈 쳐서 채소 쓰면 그럭저럭 말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방색을 구현하는 김밥류 음식은 어떤 모습일까? 김밥 속재료에 계란을 직육면체 형태로 한가운데에 박아놓고 밥이랑 새빨간 생선에 좀 섞어서 집어넣고 채소 또 어느 정도 집어넣으면 대체로 오방색 밸런스에 맞는 셈 칠 수 있을 것 같다. 이항 대립상 흰밥은 푸른 채소랑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검은색 김은 새빨간 생선회와 이항 대립을 이루는 셈이다. 그런데 솔직히 이 오방색 배치를 지키는 것은 너무 까다롭다. 내가 말하고도 정합성이 안 느껴진다. 가운데 노란색하고 바깥에 검은색 김까진 쉬운데 나머지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서로 속을 채워야 되는 동시에 밸런스를 지키는 그 지점이 정말 어려운 것 같다. 그리하여 하나의 음식 내부에서 오방색을 구현하기보다 각각의 색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개별 음식을 담은 그릇의 위치,
배치로 방향을 표현하는 게 그나마 좋은 방법 아닌가 싶다. 이 통념상 계란초밥과 비교.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계란초밥은 통념상 생각하는 계란초밥과는 형태가 다르다. 우리가 보통 계란초밥이라고 하면 계란말이를 밥으로 된 샤리 위에 얹고 띠지 모양의 김으로 둘러싼 초밥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앞으로 이 초밥을 통념상의 계란초밥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이 통념상의 계란초밥도 오방색을 반영하고 있을까? 김이 겉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아이디어는 두 계란초밥 모두에 반영이 되는 것 같다. 심지어 통념상의 계란초밥은 그 음식에서 김이 차지하고 있는 양적 비율이 적음에도 그 상징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띠지 모양으로 초밥을 둘러싸니 원처럼 모양을 그리며 가장 바깥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세상 가장 바깥의 색감은 전통적으로 동그란 모양이라고 여겨지는 검은색 우주 또는 하늘이라는 상징과 정합적이다. 추가적으로 계란말이도 보자. 완전한 육면체의 모양은 아니지만 대체로 육면체에 가까운 모양이다. 노란색, 흙, 황 등 역전 사례에서도 봤듯이 황이 드러내는 땅이 네모난 형태로 상징된 것과 정합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샤리에 해당하는 하얀색 쌀은 여전히 상징 체계를 논의하기가 난해한 것 같다. 그래도 나는 이 통념상의 계란초밥이 앞서 얘기했던 계란초밥과 비교해봤을 때 이쪽이 훨씬 더 자유롭고 진보적이고 근대적인 음식이라는 생각한다.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이 통념상의 계란초밥 역시도 대칭성을 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계란초밥의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한 대칭성과 함께 경직된 모양이다. 계란 속을 보면서 좋게 말하면 고전적인 우아함, 엄숙함 한자 표현으로는 아정함을 떠오르게 한다. 반면 통념상의 계란초밥의 경우에는 물론 오방색에서 제시하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징체계의 기하학적인 정합성, 방향적 정합성, 색채 등을 따르면서도 완전히 거기에 구속되지만은 않는 미묘한 자유로운 틈새가 있다는 인상을 준다. 계란말이는 평평하지만 각지기만 하진 않다. 띠지처럼 둘러싼 얇고 기다란 김은 초밥의 쉐이프에 따라 유연하게 변모한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유통, 서빙하는 과정에서 모양이 찌그러지기도 쉽고 연약하게 보이는 음식인 통념상의 계란초밥이지만 동시에 그 모습이야말로 나름의 규칙과 체계의 준수와 일탈의 경계 속에서 위태롭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근대인을 보는 듯 싶다. 3. 편의점이란 제약 환경 속에서 삼각김밥을 바라보는 김밥에 감정이입하며 삼각김밥은 모던한 음식인가? 포스트 모던한 음식인가? 지금까지 논의한 김밥류 음식 중에서 가장 발칙한 음식이다. 가장 이질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고전의 엄숙한 아정미를 드러내는 계란초밥과 동질성이 있다. 그것은 애초에 기둥인면체라는 점이다. 계란초밥은 원기둥이다. 김밥도 원기둥이다. 후토마키도 마찬가지다. 삼각김밥은 삼각기둥이다. 평소에 편의점에서 진열된 형태로 삼각김밥을 봤을 때 삼각기둥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그것을 눕혀서 보면 엄연한 삼각기둥 형태를 띠고 있다. 그것도 정삼각형을 밑면으로 삼는 삼각기둥이기에 분명하게 아정하다. 이것이 기성의 김밥류 입장에서 가장 골 때린다고 말할 이유일 것이다. 원 역시도 정다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원이란 정행각형이고 그 n의 값이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삼각김밥은 김밥류의 가장 불편한 기하학적인 무의식과 본질을 드러내는 존재인 셈이다. 같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김밥과 삼각김밥이라고 할지라도 전자는 눅눅하고 후자는 그렇지 않은데 정교한 비닐 포장 장치를 통해서 김과 내용물을 분리해서 보관했다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뜯는 순간 합쳐지면서 김의 바삭함 내용물의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는 고도의 미각적 경험은 김밥은 그것을 바로 말아서 제공하는 전문 김밥집, 분식집이 아니면 제공할 수 없는 환경에 제약이 있다. 삼각김밥은 이를 비웃듯이 정교한 비닐 포장 장치를 통해 바삭한 김과 촉촉한 밥, 양념을 격리시켰다가 비닐 포장 뜯기 제스처에 맞춰 두 내용물이 순간 서로를 감싸며 김밥을 농락하기 때문이다. 이제 삼각김밥은 김밥 전문점에서는 별도로 판매하지 않는다. 오직 편의점에서 판다. 마치 스스로는 지지 않는 싸움은 안 하겠다고 다짐한 듯하다. 김밥은 오로지 이길 수 있는 전장인 편의점에서만 활약하는 삼각김밥을 바라보는 장기 유통 속에서 속수무책 눅눅해지는 스스로의 핸디캡을 직면하고 저평가받는 스스로의 모습에 좌절, 원망한다. 그런 김밥의 모습을 보며 우쭐해하는 삼각김밥의 모습에 모욕감을 느끼지만 애써 삼키며 버텨가며 고객의 선택을 기다는 것이 오늘날의 비극적인 운명이다. 4. 유부초밥과의 긴장감을 느끼며 나는 유부초밥을 대단히 사랑한다. 특히 편의점에서 파는 유부초밥을 사랑한다. 내가 좋아하는 건 마요네즈, 참치, 볶음고기 등이 토핑으로 올라온 유부초밥이다. 달리 얘기하면 토핑이 얹어져 있지 않은 유부초밥은 그다지 좋아하질 않는다. 나는 토핑에 얹어진 유부초밥 위에 그것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얇게 붙인 비닐막을 좋아한다. 그 비닐막에 묻은 토핑의 모습을 아주 좋아한다. 누군가는 그게 요플레 뚜껑에 묻어있는 소량의 내용물과 연결지으며 그걸 하차 먹었을 때의 쾌락과 유사하냐고 물을 수 있다. 비슷하지만 다르다. 유부초밥 토핑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얇게 붙어있는 비닐막에 묻은 것은 감히 하칠 정도의 양이 아니다. 하다 먹기에는 애매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기에도 주저하게 되는 그 모호함이 포인트이다. 그래서 얇은 비닐막에 토핑이 살짝 묻어있는 채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묻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존재 흔적을 서명하듯이 남긴 발자취 정도 양이다. 바로 버렸다가는 앞으로 사나흘 가는 지금 먹은 유부초밥 토핑의 종류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강제로 쓰레기 봉투 떠맡기게 하는 야리꾸리함이 매력 포인트인 셈이다. 어떤 날엔 싱크대에 얇은 비닐막을 수압으로 쓸어내리며 한번 깨끗이 씻고 버리려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핑이란 마요네즈, 고기 등등이기에 물에는 녹지 않은 채로 씻겨 내려가지 아니하며 오히려 강한 수압에 얇은 플라스틱 막이 말려 들어가 꼬이고 움츠러든다. 그렇게 제멋대로 베베 꼬인 비닐이 물줄기를 튕겨 내 얼굴과 옷을 젖게 만들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논의했던 김밥이니 계란초밥이니 후토마키니 하는 것과 달리 유부초밥은 내용물을 잘 담아낸다. 김밥류는 아래 위로 누르면 옆구리가 터진다. 양옆으로 밥과 내용물이 삐져나온다. 통념상의 계란초밥은 해당 방향으로 짓누르면 으깨어져 버린다. 반면에 토핑을 얹은 유부초밥은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강하다.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인가? 아니면 김보다는 튀긴 두부인 유부가 조금 더 단단하기 때문인가? 애초에 모양이 주머니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담아내고 그것이 흐르지 않게 버티는데 적합한 꼴이기에 잘 담아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친구는 늘 완벽하게 내용물을 담아내진 못한다. 비록 극소량 될지라도 항상 토핑을 묻히고 흘린다. 완벽하고 꽤나 기능을 잘 수행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티끌만한 실수를 남긴다. 그게 사람을 아주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미치게 만든다. 귀족적인 가문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게 그렇게 인간미가 넘쳐 보이는 것과 유사한 이치랄까? 아니면 그 똑똑하고 빈틈없어 보이는 사람이 내 앞에서는 허당이 되고 살짝 약한 모습을 보일 때 느껴지는 정동이 이런 것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들게 한다. 챙겨주고 싶다. 내 안에 모성애가 발동한다. 유부초밥은 지극히 탐미적이다. 유부초밥이 사람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올려진 토핑은 헤어스타일이다. 볶음 고기를 얹은 것은 갈색 머리에 파마를 한 것 같고 명란 마요네즈는 삐에로 분당의 새하얗게 염색한 가운데 새빨간 펄을 이리저리 알알이 박아놓은 듯한 화려한 모습으로 보인다. 계란 마요네즈는 금발의 매력적인 얼굴로 보인다. 음식이 하나에 왜 이리도 과몰입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유부초밥을 자주 먹었던 지난 학기에 그만큼 내가 외로워서 사소한 것에 의미 부여를 한 것인 건지 아니면 그나마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를 하였기에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새벽에 일어나 집 앞 편의점에서 유부초밥과 함께 제로 펩시 콜라를 먹고 마시며 머리에 안 들어오는 전공 교재 억지로 읽어가며 밤새우고 노트북에 떠오르지 않는 쥐어짜며 이런저런 고민을 괴로워하고 절규하던 그 시기를 절대 아름다운 추억으로 미화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시기의 고난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세탁되어 내 머릿속에 남았다. 역사와 기억이란 참 무서운 것이다. 심지어 개인사마저도. IV 나가며 이 글이 그래서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건가? 이 글의 서론부를 읽건대 학술적인 글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나도 사실 처음에 썼을 때는 엄밀한 학술적인 텍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론적 근거에 기반해서 나름은 학술성이 있는 에세이를 쓰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괜스레 개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고 내러티브성이 강해지더니 결국은 읽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왜 쓴 글이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텍스트를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서 쓴 서론부의 학술적인 도입과 이 글의 논문을 연상시키는 듯한 목차 표지를 고치지 않을 생각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체가 학문의 대상은 비천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학문이라는 것이 물론 어느 정도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 CTERIS PARIBUS는 변수 통제 하에서의 맥락 배제를 요구하곤 한다. 그걸 모르는 게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목적이 진정 진리에 다가가기 위함이고 특히 인문학은 인간 삶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엄밀한 논의를 위해서 요구하는 전제로서의 진공 상태와 변수 통제가 실제 그 학문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 전제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난 인간다움을 발견하기란 예술, 형식 파괴, 인습 타파, 다양성과 같은 가치를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일상과 인생의 일면을 낯설게 바라봄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사실 난 프랑스 구조주의 기호학의 관점으로 이 글을 쓰려고 했다. 즉 사물의 본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의 고유한 특성 그 자체를 직접 논의하기보다는 그것의 다양한 요소로 쪼개고 그 요소 간의 대립관계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대립관계에 있는 다양한 쌍들의 위치 및 변화를 추적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계란초밥을 이해하기 위해 그와 유사해 보이는 다른 엽전, 김밥, 유부초밥 등을 찾아서 비교하고 양자가 공유하고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체계를 통한 본질 해명을 시도했다. 그런데 프랑스 학풍의 역사적 변화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하듯이 그렇게 대상의 본질과 특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구성 요소 간의 관계만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항 대립적으로 나눠진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 완전 새로운 판으로 튀어나가기도 하고 우리를 당황케 하며 체계 자체를 깨부숴버리는 경우를 현실에서 마주한다. 즉 무언가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와 체계를 논의하는 동시에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나기도 하는지 함께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학문적인 문제의식에 나도 어느 정도 동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학문인 듯 아닌 듯, 문학인 듯, 문학이 아닌 듯, 철학인 듯, 철학이 아닌 듯, 예술인 듯, 예술이 아닌 듯 여러 레이어가 겹쳐져 있는 듯한 독특한 텍스트를 쓰는 셈치기로 했다. 이 글이 그러한 텍스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